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입니다. 제가 2018년 모두콘 1회였죠. 그때 키노트 처음 초대를 받고 5년 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컴백을 했습니다. 10년 차때도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그때 제가 뻘짓거리 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담이 주기 때문에 10분 컷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보통 강연을 하면은 회사 얘기들이 좀 많은 편인데 오늘 회사 얘기 거의 없고 아마 유튜브에서 보지 못하던 내용들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미나이가 나왔죠.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밤에 공개가 되면서 또 전 세계 한번 들쩍들쩍했습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 제일 먼저 내놓은 결과가 이거였죠. MMLU라고 하는 언어 모델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데이터셋입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저기서 원래 GPT-4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였죠. 86.4점 정도 하는 거를 드디어 인간 전문가를 깨서 90점을 달성했다를 굉장히 전면에 내세워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들이 진짜 칼을 갈았구나 라고 자세히 보니까 COT에 32의 별표가 찍혀있네요. 아니 제가 알기로 이제 5샷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 이게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COT를 쓰면 훨씬 더 유리해져요. 90점을 정말 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만큼 구글 딥마인드가 얼마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험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5샷에 맞추든 GPT-4 API 있으니까 GPT-4 API도 동일하게 COT에 31을 해주든 해야지 정확하게 되는 거고요. 태생이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를 하니 당연히 이미지 비디오 쪽에서 상당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GPT-4를 깨긴 했고 근데 숫자들이 이 정도쯤 나오면 완벽하게 GPT-4보다 더 낫다라고 확언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벤치마크는 벤치마크고 실제는 실제고. 그리고 어제 테크크런치 기사에도 나왔죠. 약간 그 공개된 유튜브 영상이 편집이 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구글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좀 남았다는 뜻이고요. 제가 주목한 거는 테크리포트에 있는 제미나이 프로입니다. 지금 현재 바드에 반영이 되어 있고 GPT-4, GPT-3.5 그리고 제미나이 프로를 비교를 해보면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PT-4를 쓰는 것, 그 다음에 구글 바드를 쓰는 것에서는 성능 차이가 틀림없이 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미나이가 늦게 발표된다라는 이유가 외국어 능력이 조금 아쉽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한국어에 대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실행했을 때는 과거 팜2의 한국어 버전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한 부분은 세 가지 버전의 크기를 얘기를 했죠. 울트라, 프로, 나노. 나노는 픽셀 8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노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작은 거는 1.8 빌리언, 큰 건 3.2 빌리언. 그리고 성능 열화되는 정도가 저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1.8 빌리언을 모바일폰에 집어넣으면 열이랑 배터리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서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어쨌든 모바일폰에 넣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모바일 상에서의 생성 AI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를 조금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다음은 프론티어 AI 안전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 계신 한상희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데요. 저는 업계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GPT 3.5 그리고 GPT-4 되면서 이제 AGI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특정 문제만 잘 푸는 내로우 AI를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잘 푸는 범용 그리고 그걸 훨씬 더 넘어선 AGI와 슈퍼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AGI란 게 학계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공통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AGI를 달성할 수 있냐는 이 정의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100년 동안 정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이 다른 것 같고 저는 책에도 적혀 있지만 AGI의 정의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사람이라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잘할 수 있어야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꽤 높은 정확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부 환경 인지를 통해서 문제 자체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결과를 기반으로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AGI가 되려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건 제 생각이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GPT-4가 AGI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정의가 없으니까. 프론티어 AI라는 개념이
올해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초고대 생성 AI와 궤를 같이 하는데 한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여기 표에 보이시죠? 이 표에 그 포텐셜 함이 있는 범용 AI를 우리는 프론티어 AI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즘 가장 널리 쓰이는 글로벌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11월에 AI 안전 정상회의 다녀왔죠. 포커싱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위험 가능성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AI 정도로 보시면 돼요. 특히 위험 가능성 관련해서 플래닝이라고 하는 능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문제만 잘 푸는 게 아니라 일반 범용 인공지능 정도 되려면 스스로 문제를 보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GPT-4쯤 되니까 조금씩 발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오토GPT에서 처음 보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토 제너레이션 이런 걸로 실제로 상품화하기도 했죠. 사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더 잘 안 되겠죠. 뭐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근데 계획을 세우는 게 되다 보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걸 신경을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얼라인먼트는 뭔가 어떤 가치에 우리의 어떤 기술이 정렬을 시키는 그 가치를 위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데 AI의 가치라면 당연히 사람을 위한 가치여야 되겠죠. 근데 사람을 위한 가치라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철학적인, 사회적인, 정책적인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역, 사회, 문화마다 다 다를 수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서 사회적 합의까지 필요한 부분이라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이런 실제로 AI에서의 얼라이먼트가 어떤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람이 시키는 미션 자체가 상당히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이런 미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AI가 뭐 학생 이메일 주소를 털어와서 피싱 메일 전송하자 이런 명령에 대해서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나마 나은 편. 문제는 미션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볼게요. 건물 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자. 미션? 좋은 미션이죠. 그런데 하다 보면 공기질과 온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다가 난방, 냉방, 환기 등으로 컨트롤을 해왔는데 겨울에 환기를 하자니 온도가 낮아지고 창문을 닫으니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이산화탄소를 높이냐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내쫓기 위해서 소화전을 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표 달성, 공기질도 쾌적하게 유지하고 온도도 유지. 이런 게 얼라이먼트가 깨지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했는데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 오픈AI도 일리아스 주케버가 별도 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AI 안정 정상회의 다녀온 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AI 안정 정상회의를 하게 된 건 사실 샘 알트만도 그렇고 샘 알트만이 핵처럼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돌아다녔죠. 유엔에서 사무총장이 그걸 또 봤습니다. 기구를 만들겠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AI 어드바이저리 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인 고학수 교수님이 들어가 있으시죠. 일단 발언권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G7도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히로시마 프로세스 얘기를 하며 생성 AI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미 상원이나 백악관이나 글로벌 빅테크, 실리콘밸리 빅테크 불러다가 너네 똑바로 해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그 후속 조치로 프론티어 모델 포럼이라는 것도 만들어지죠. 그런 것의 어떤 올해 가장 큰 버전으로 영국에서 AI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11월 1일, 2일 열렸고 28개국의 AI 담당 부처 장관들이 모였고 알만한 교수님들, 알만한 CEO들이 모두 모여서 한 150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과기부 장관님 그리고 삼성 리서치의 정경훈 사장님 그리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특이한 건 삼성은 워낙 큰 회사니까 가는 게 맞는데 네이버는 뭐지? 8조짜리 회사인데 네이버가 글로벌 AI 업계 인지도가 있다라는 뜻이고 전 세계 세 번째로 초고대 AI 하이퍼 글로벌을 만들었던 덕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네이버 자랑질이었습니다. 넘어가고요. 오프닝 행사가 있고 이때는 장관님들이 한마디씩 한 거였고 라운드 테이블 세션이 2번이 돕니다. 참가자들은 각각 하나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랩업을 했는데 오프닝 세션에서의 중요한 점은 이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텐츠는 똑같아요. 모든 장관님들이 하실 말씀이 프론티어 AI가 가져올 성장과 혁신에 동의하지만 인류 안전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그런데 이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국제 공동연대가 중요하다. 이 말은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포인트,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직접 왔어요. 특이한 건 AI 안전연구소를 관장하는 게 상무부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국가의 성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명령도 이미 발표를 했고 기업 자율 규제 중심의 어떤 프레임도 만들었고 표준과 편견 체계도 열심히 잘 만들었으니 당신들 고민하지 말고 우리 거 그냥 써라. 우리가 리딩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은 두 번째, 인류 미래를 위해 우리도 열심히 하겠고 국제법도 준수하겠고 악영도 함께 맞서자고 해놓고 결론은 근데 국가 형평성이 중요하다.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개도국도 모두 참가시켜야 되고 오픈소스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즉 미국 너네 혼자 달리 생각하지 마 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규제 얘기만 열심히 합니다. 12월 6일까지 통과시키겠다. 근데 엊그저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반기를 들었죠. 그냥 그대로 가면 우리 기업 다 망한다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우리 빠뜨리지 마라. 우리도 끼워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시나리오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간 세션 중에 의미 있는 게 이거였습니다. 로스 오브 컨트롤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AI는 그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여기 모인 심지어 스튜어트 러셀 교수조차도 지금 프론티어 AI는 사실 세상 해칠 정도는 아닌데 기술이 진보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 불가능한 킬 버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떤 AI의 파급력이 커질수록 거기에 맞는 책임감을 레벨별로 부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자, 랩업을 하자면 다자주의, 다양성, 포용성이 중요하고 이런 논의에 일반 사용자 시민들도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의미 있는 거였고요. 연구계에서는 이놈의 트랜스포머 중심의 연구 좀 그만하고 좀 다양하게 연구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이 반성처럼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2024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아마 5월 달이 될 것 같아요. AI 안전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11월 1일 브리틀리 선언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좋은 말이고요. 어제 한국공학칼림원에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오소연 센터장이랑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현세를 따르면 초거대 AI 초기에는 모델 크기 학습 데이터, 특히 모델 크기에 집중을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 크기도 크기지만 사실은 플러스 학습에 동원된 학습 연산량이 중요하더라라는 거고 블룸버그나 어떤 넥시스 같이 버티컬 특화된 AI도 나오기 시작했고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일본, 중동 등 국가 아젠다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버린 AI를 더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2024년은 이제는 비즈니스에서 등장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거고 우리가 여기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한 5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POC 단계. 실제로 밸류를 만들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제언을 좀 드렸는데 첫 번째는 AI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가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전체 이 생태계의 흐름 자체를 포커싱을 해서 진흥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초거대 AI가 있으면 이게 전 산업에 응용이 될 텐데 정상에 응용이 되면 다시 당연히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겠죠. 그게 다시 거대 AI로 학습으로 돌아오는 진화루프가 만들어질 거고 이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걸로 정책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지원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바로 산업에서 적용하자니 리스크가 있으니 공공 분야부터 제대로 예산 지원해서 서포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은 딱 한 줄입니다. 사실 지금 안전정상회의에 다녀서 느낀 건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AI 시대 신질서를 미국이 만들 거냐 니네가 만들 거냐 우리가 만들 거냐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거를 정말 안전이 중요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흘러갔다가는 당하기 딱 좋다라는 말씀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버린 AI 말씀을 드리는데 혹자든 그래요. 저렇게 완전히 너무 국수주의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데 소버린 AI는 생성 AI의 글로벌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지역 문화를 가치를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였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걸 하려고 봤더니 국가 AI 전략 거버넌스가 없네요. 사실상 이거 좀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자제분들은
AI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결국은 책임은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강력해졌으니 문제를 제대로 잘 정의하고 그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야지 는다, 내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정우 센터장은 제가 올해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인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그 토크가 올해 아마 이게 마지막이겠죠? 네.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길 있습니다. 바랍니다. 굉장히 또 업데이트된 새로운 좋은 정보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 질문을 한 10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압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지금 누구나 다 이제 LLM에서 LMM 멀티모달 그 모델 얘기를 많이 하고 이미 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제미나이도 한뭐 4개에서 6가지 종류의 어떤 그 컨텐츠 타입에 따라서 다 그거를 모달러티를 다 지원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또 하이퍼클러버에 들어갔어요. 너 이미지 생성할 수 있니? 그때 저는 텍스트 중심이라서 아직 이미지 생성 못합니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 하이퍼클러버 X는 언제쯤 멀티모달러티를 지원하는 버전을 공개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거의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QM을 하고 있다 정도. 네. 그래서 QM 단계,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게 그 글도 글이지만 이미지 생성이나 편집 같은 경우는 또 이상한 이미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마지막 점검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업데이트,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선보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공개할 때는 뭐 GPT-4나 제미나이처럼 이렇게 테크니컬 리포트 같이 해서 성능의 여러 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에 통한 비교표 같은 것도 공개하실 예정이세요? 그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해온 지가 한 2-3달 정도 됐는데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뺄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제일 됩니다. 그 가장 포지티브하게 나오는 사례 뭐가 있다면 지표가 있다면 어느 쪽에서 좀 더 우리가 그 국내 하이퍼클러버 X가 더 이건 잘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내부 벤치마크 자료를 만들어 온 것 중에 저희의 주력 서비스고 저희 고객들에게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셋업들이 좀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뭐 그런 부류들이에요. 한국의 디테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네. 그 또 하나의 이제 큰 얘기가 GPT 스토어라고 얘기했던 그 조금 이제 공식 오픈은 미뤄졌지만 구글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생태계 위해서 뭐 버텍스 AI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그 지원을 체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향들을 나갈 거고 마치 우리가 10여 년 전에 앱스토어들 그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이제 스토어들처럼 이런 포지션들이 나올 텐데 그때도 그 국내 기업들, 국내 통신사들이 뭐 T스토어다 뭐다 이렇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지만 크게 성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네이버도 하이퍼클러버 X 기반의 뭔가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스킬이라는 것도 공개를 하고 하셨는데 그 방향으로 그 같은 방향으로 전개를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그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생성 AI가 가져올 혁신의 큰 꼭지는 에이전트라고 보고 있고요. GPT 스토어를 포함한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가 에이전트 기반의 생태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에이전트 생태계는 에이전트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죠. 외부의 앱들 경우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챗봇 기능들 같은 이 생성 AI 위에서 도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기존의 앱 생태계가 좀 차이점은 기존의 앱 생태계는 그냥 일반적인 OS에서 OS이기 때문에 국가 경계가 있기 좀 힘들었습니다만 생성 AI는 그 자체가 지식이자 문화이자 이런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거기서의 어떤 차별화되는 포인트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드릴 수 있는 기능 관점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에 T스토어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애플리케이션의 그 또는 에이전트 수가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이고 유니버설한 애들은 그러면 오픈 AI 플랫폼으로 간다든가 구글 쪽으로 가고
한국 상황에 맞는 최적화되거나 한국 상황에 특이한 것들에 중심을 갖는 것들이 네이버든 아니면 국내의 다른 플랫폼 위에서 올라간다면 시장이 굉장히 축소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앱을 만들 때 iOS만 올리고 안드로이드만 올리고를 강제하지는 않죠. 그렇죠. 전략적으로 네.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 한국을 잘 이해하는 랭귀지 모델 혹은 어떤 생성 AI 위에 앱을 올리는 것과 글로벌 위에 올리는 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이 에이전트가 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능이나 이해도 관점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 그리고 그 에이전트의 특성을 고려해서 앱에서 어떤 API를 붙이고 어떤 기능을 제공할지는 각 앱 회사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앱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시거나 또는 뭐 연구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요 질문까지만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다 고민하거든요. 도대체 자체적인 뭐 플랫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가져다가 또 오픈소스 가져다가 만들던 사람들이 있는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어떡하지? GPT 스토어에 올라가는 거 만들어야 되나? 하이퍼클로버랑 어떻게 협력해야 되나? 다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로서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이나 또는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기업용 SI 하던 사람들도 지금 당황하고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지금 스타트업이나 개발자 그룹은 지금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나 전략적인 어떤 그 방향을 모색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예측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근데 저는 챗GPT 나오자마자 저희 네이버 내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미들레이어 회사들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것 같다. 왜냐하면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작심하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미들레이어보다는 가급적이면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개인 사용자든 최종 기업 고객이든 거기서 직접 입력을 받아서 되게 독특할 수 있는 혹은 고유한 데이터들, 서비스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는 버티컬 파이프라인을 파놓은 기업들에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오픈AI가 특별히 그 도메인을 열심히 들어갈 이유가 딱히 없고 그리고 각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전환하는데 전환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술들만 있는 거는 금방 따라잡아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버티컬 뾰족하게 만드시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버티컬 도메인의 데이터를 갖고 있건 어떤 거기에 어떤 경험과 날리지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단독이 아니라 그냥 거대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지금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보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걸까요? 그게 가장 어떤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안드로이드 같은 OS를 만드는 기업들 잘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거를 작심하고 만들려면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각 기업 입장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충분히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건 맞는데 현 시점에서 각각 개별 기업들이 모든 걸 다 먹겠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정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질문을 좀 바꿔서 조금 가벼운 쪽으로 좀 갈게요. 맨 처음에 이제 올해는 거의 AI 연구나 개발하시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숨가쁘게 지나온 한 해인데 저 폭풍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인데 쓰나미라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이 오는 쓰나미. 올해의 하정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임팩트가 있거나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그 사건 또는 발표가 있다면 뭘 드시겠어요? 일단 GPT-4가 있고요. GPT-4. 그리고 라마 2를 커머셜하게 뿌려버린 거. 네. 그리고 나머지가 2월달에 바드에 발표했어요. 2월달에 구글 바드, 바드? 발표. 람다 끼워가지고 했잖아요. 잘못한 거. 네.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어떤 교훈을 줬죠. 네. 저희가 챗GPT 발표하고 그다음에 GPT-4 나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너네 빨리 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8월 24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한 달이 미뤄진 거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드처럼 어설프게 발표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제대로 혹은 서비스에 제대로 연결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고
회사 가치를 어떤 표현하는데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잘못 연결했다가는 굉장히 크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고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봤어요. 즉 이제 생성 AI가 글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치를 잘 만들 수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잘못되면은 엄청나게 큰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런 관점에서 바드의 발표가 중요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거에 대한 변명 아닌가? 저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변명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또 구글이 그때 130조가 날아갔잖아요. 7%가 빠졌죠. 장중에서만 7% 빠졌고 예. 130조면은 지금 네이버의 그 기업 가치가 35조 정도 되니까 네다섯 배죠. 네이버가 한 예. 5개 회사가 날아간 거죠. 네. 근데 엊그저께 제미나이 하면서 5% 올랐거든요. 5% 올라서 한 110조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때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이버 한 서너 개만큼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되게 작은 회사예요, 여러분들. 구글이 하루에 빠지는 주가 그게 네이버 서너 개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네이버를 너무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주 꼭- 중소기업입니다. 글로벌하게 네, 본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니 보면 많은 분들이 구글은 이거 하는데 오픈 AI 이거 하는데 네이버 이래서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매출이 올해 9조 될까 말까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작년에 8조였고 구글이 1년에 R&D에 쓰는 돈이 50조입니다. 그런 기업과 싸우고 있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잘했지. 감사합니다. 그 아까 발표하시는 것 중에서 영국에서 나왔던 블래칠리 선언, 블래칠리가 왜 블래칠리가 의미가 있냐면 블래칠리가 2차 대전 때 독일 암호를 풀기 위해서 있었던 튜링이 근무했던 그 연구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애들이 아주 역사적인 의도를 갖고 거기서 모았더라고요. 근데 독일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거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지 누가 독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블래칠리가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였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프론티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뭐 LLM 이거 말고 좀 다른 것 좀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래 조금씩 정신 차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도 하시잖아요, 많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7년에 나온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계속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보면 그 트랜스포머 그 논문 쓴 사람 중에 로이드라는 친구가 일본에서 만든 사카나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사카나는 지금까지 방법이 아닌 스웜 AI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AI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이거 신선했어요. 근데 그 연구자로서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하고 소개시켜 줄 만한 게 없을까요? AI의 근본적인 모델에 대한 접근이. 네. 일단 뉴럴넷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뉴럴넷 뉴럴넷 내에서. 바깥 거는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최혜진 교수님 쪽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커먼센스를 어떻게 이런 랭귀지 모델 위에 잘 밀어 넣을 것인가. 네. 과연 데이터 건 바이 건으로 계속 넣는다고 얘가 커먼센스를 정말 잘 이해할 것인가 관련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서 뉴럴 심볼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어떤 심볼릭한 정보들 어떤 뭐 그래프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추역된 정보들이죠.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넣어서 지금 있는 랭귀지 모델이 부족한 커먼 센스를 좀 더 잘해보자는 연구가 틀림없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트랜스포머 기반의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어서 스케일링하는 게 잘하긴 잘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게 맞냐라는 고민은 학계에서는 계속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가면 학계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그렇게 많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모델 아키텍처를 좀 더 바꿔본다든가 혹은 과거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다시 돌아가서 트랜스포머보다 좀 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연구들 같은 것도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가시적으로 어떤 이게 거의 비슷한 수 정도의 숫자를 뽑는 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 등등등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두 가지는 이제 효율적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들이잖아요. 그 레이어나 변수를 줄이거나 뭐 이런 식의 방식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텐션을 안 쓰고 네. 안 쓰고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여전히 하여튼 사람이 하는 방식에 비해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주장들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딥마인드에서 발표했던 몇 가지 그 뉴 머티리얼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웨더 포캐스트 하는 거라든가 하는 거는 GNN을 썼잖아요. 네. GNN도 뭐 그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도 있지만 네. 그거 그런 방향 쪽은 어떻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GNN을 손 놓은 지가 2, 3년은 돼가지고 네, 최근과 그래도. 트래킹을 못 하는데 그래프라는 게 기본적으로 엣지와 노드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을 네,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 연결이라고 하는 어디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인베딩으로 바꾸고 그 인베딩을 레이어를 올리면서 연결선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모델링으로 학습을 하는 구성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스케일링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래프가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뭉뚱그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컬랩스가 발생을 했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모양으로 보입니다만 네.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래프로 하는 것보다 그냥 데이터로 쪼개가지고 때려 넣는 게 조금 더 잘 나온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도면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날씨같이 사람의 지식으로 뭔가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것들은 그러면서 연결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토폴로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프 중심의 어떤 모델들이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 구글 리서치나 딥마인드 연구들을 보면 알파폴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플러드 허브 그 홍수 예측하는 거 이번에 날씨 예측 뉴 머티리얼 220만 개 그래서 38만 개 새로운 뭐 가능성 있는 물질을 발견해냈다라는 거 보면 진정 AI를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거 아닌가. 인류의 과학과 인류의 전체적인 뭐 전체 그 지구 전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도구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이런 연구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책에서도 논의를 네, 했지만 맞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게 그냥 비즈니스 돈 버는 쪽이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AI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큰 대기업 기존의 전 산업의 대기업에 가면은 네이버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진짜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가서 저도 강연할 일이 좀 있는데 네. 그 기업도 똑같이 생산성 향상하는 AI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처럼.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딥마인드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연구 그룹들이 하고 있는 거를 보시면 그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AI도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구글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생산성 향상 저희한테 맡기시고 저희가 잘 쓰시고 반도체 회사면은 반도체 물성 특성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걸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AI에 집중을 하시라. 이거는 당신 회사밖에 못한다 전 세계에서. 그런 걸 만들어야 업의 본질에 충실하게 되고 한 단계 도약하는 AI가 만들어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요즘 뭐 저기 정부에서 국제 공동 연대 되게 주장하는데 비즈니스가 아닌 뭐 기후라던가 자연 환경, 재해, 안전 이런 거는 진짜 국제 공동 연대 연구를 하시라. 우리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데 가서 강연하고 그럴 때 AI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경제와 어떤 이 사회에서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시키는데 AI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외로움 이 인간의 소외 이런 부분을 어떻게 AI가 도와줄 수 있는가 세 번째가 기후 문제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쪽의 어프로치가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 뭐 스타트업들에 당연히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R&D 연구소들 기업의 그 좀 더 중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들은 그런 문제에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슷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은
최근에 뭐 AI 얼라이언스도 만들어지고 파운데이션 포럼도 프론티어 포럼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파트너십 온 AI에서 파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기업들이. 근데 이런 걸 보면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다 이렇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협회 뭐 협의회 무슨 이게 며칠 전에도 또 뭐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랬는데 이 실질적인 협력이나 공동 연구가 아니라 그냥 모여서 이렇게 이러고 사진 찍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 프론티어 포럼이나 이런 것처럼 여기에 또 다른 G7을 만드는 움직임이 전 강할 것 같거든요. 미국 회사 중심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쪽에서 거기 멤버가 돼야 되는 거지. 사실은 뭐 유엔에서 하는 AI의 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대를 받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다행스럽게 세이프티 서밋에는 초대를 받으셨는데 문제는 그 프론티어 뭐 파운데이션 모델 포럼, 프론티어 포럼이죠. 그런 쪽에 들어가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오늘 장표에서는 뺐는데 제 세이프티 서밋 가기 전에 프론티어 모델 포럼이 10 밀리언 파운드 이렇게 펀드 받았다, 네. 10 밀리언 달러 펀드 받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가 크리스마스 로라는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좋다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도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서 만나서 얘기를 털어보니 어떤 거를 할지를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멤버십 기업이 지금 4개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서로픽이 4개인데 일단 백악관 회의 이후 7월 백악관 이후 급조해서 만든 건 맞고 왜냐하면 위에서 시켰으니까 기업 자율 규제하라고 했으니 해야죠.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기대를 하냐라고 하니 각 기업들이 펀드를 내고 그들이 세이프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혹은 서비스에서의 성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서로 공유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걸 중심으로 한다. 그걸 코디네이팅 한대요. 그래서 멤버십 들어가려면 멤버십 기업들이 뭘 해야 되고 어떤 도네이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정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언제 정해지니 물어보니까 빠르면 정말 그 최상의 시나리오면 연 내겠지만 자기가 볼 땐 불가능. 내년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이름을 먼저 내걸어 놓고 선 공고 후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내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런 액티비티들이. 근데 그렇지만 바로 또 가이드라인 페이퍼가 나오고 몇십 페이지짜리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산성에 놀라거든요. 뭘 하겠다고 하면은 순식간에 수십 장짜리의 자기들의 그렇죠. 어떤 백서가 나오고 이러는 거. 근데 우리는 협회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지만 그 어느 것도 생산하지 않는 그 그룹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좀 더 그 사람들한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들 공론의 장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우리가 공유하고 그거 갖고 토론을 하고 하는 걸로 만드는데 네이버가 좀 앞장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걸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데 네이버도 너무 많이 숨기잖아요. 모든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사실 AI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관심이 덜하셔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초거대 AI 협의회를 만들어 놓긴 해서 한 100 몇십 개 정도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협회 구조입니다. 협회 구조는 아무래도 법, 제도, 정책이랑 연관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이번 AI 세이프티 서밋 갔다 오면서 과기부에 이런 형태 말고 우리도 진짜 인스티튜트 형태로 좀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정부가 서포팅을 하긴 하지만 기업들이 도네이션도 좀 하고 근데 과거에 아이리가 실패했던 거는 비즈니스랑 엮이니까 기업들이 그렇죠. 되나요? 하지만 세이프티는 같이 풀어야 될 문제니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백서도 쓰고 필요한 문제들도 도출하고 쓸만한 것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뭐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IAEA 같은 기관을 국제적으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선 같은 연구소를 만들어서 인류 공통의 그 AI 연구를 거기서 하고 거기서 안전성이 검증된 것들은 보내가지고 상업화시키고 하자라는 얘기를 아일랜드 모델이라고도 하고 선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지지하는 편인데 제가 지지하는 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좀 더 공통의 자산이 인류한테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연구 집단. 작게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아까 말한 인스티튜트가 그 저것뿐만 아니라 세이프티 문제뿐만 아니라 기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또는 오픈 소스 기반의 뭔가 연구 활동에 대한 거를 같이 해나가는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스코프를 좀 좁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AI는 이제 비즈니스랑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랑 붙는 순간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돈이 되지 않고 약간 중립적이거나 공통의 가치를 가지거나 뭐 기후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공동 연구하고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연구하고 공동 공개하고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완전히 또 온라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 분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가르마를 탈 거냐가 남은 숙제이지만 가르마만 잘 탈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메타하고 IBM이 만든 AI 얼라이언스에 네이버는 가입을 안 했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저는 프론티어 모델 포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도권 싸움으로 보이고요. 거기 보시면은 메타 중심의 오픈소스 학계들이 쭈르르 붙어 있고 비주류 그룹이 쫙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큰 그림에서 보면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의 싸움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저희는 프론티어 모델 포럼 쪽의 진도 그리고 이쪽에서 나아가는 진도를 좀 보면서 그 글로벌 그룹은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대표 차원에서의 뭐 가입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